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포디움에서 안 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문도 하니까요. 듣는 사람이 졸지 못하게 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 못 졸게. 예. 그냥 제가 이화여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정말 좋은 대학교 오니까 공기도 좋고요. 캠퍼스가 남다르네요. 정말 아주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오신 분들 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기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그리고 와서 놀란 거는요, 왜 남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아주 고상한 여성분들만 계실 줄 알았는데, 수염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네요. 양간에 요즘 참 살기가 좀 빡빡하시죠? 예,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아주 금융위기 지난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성장 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아주 고난을 겪고 있고요. 코비드로 한 3년을 전 세계가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더욱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를 오늘 한 30년 동안 이렇게 쭉 주마등 강산 훑어가듯이 보시고요. 그냥 한 편의 영화를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다 강연 끝난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머리에 남아있는지. 예. 제가 오늘 시간이 넉넉히 있으세요? 네. 저도 오늘 골프 치러 가는 거 집어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많습니다, 오늘. 저도요, 뭘 좀 하고 살아요, 아직도.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요. 제가 50대 중반에 회사를 창업해서 스카이레이크, 지금은 프라이빗 에퀴티라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2006년에 제가 이 회사, 투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인수합병을 주로 합니다. 2004년에 우리나라에 인수합병하는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펀드,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얼마 있다가 저도 만들었으니까 이런 투자업계에서는 아주 초기에 설립된 회사고요. 당시만 해도 무슨 론스탄이 해갖고 먹튀, 그죠? 외국인 펀드들이 와서 우리나라 은행 사고 해갖고 먹튀했다 이런 얘기하는 그런 펀드인데 국내에서는 잘 없었어요. 그 중소기업을 사고 팔고 한다라는 건 시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그래서 중소기업을 사고 판다, 그런 개념이 없을 때 제가 기업도 파는 물건이다, 그게 상품입니다 했더니 기업이 왜 상품이냐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갖고 지금은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사고 팔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요. 2007년에 제가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없는 시장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 면에서는 꽤 잘했을 거예요. 아직도 하고 있고요. 저도 최고위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부 떠나서 2006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21기째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기수씩 21기째 하고 있는데요. 제자가 1000명쯤 됩니다. 대체로 반 이상이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이고요. 거기서 저도 주스 듣기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외부 강연을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최고위 과정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는요, 제가 호칭이 교장 선생이에요. 별의별 게 타이틀이 다 있지만 교장 선생 타이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졸업한 1000명이 다 모여서 글로벌 IT 리더스 포럼이라는 거가 있는데,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거기 한 150명이 모여서 골프 시합을 합니다. 졸업생들 150명이 모여서. 그러고는 국가 원로회의 최근에 공동의장 좀 해달라 하고요. 저는 이제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학계에서 좀 떠나가 있지만 그래도 2, 3년 됐는데 미국 US 공학 한림은 거기에 정회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의원이 제가 3번째로 된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저 뒤로 2명이 더 돼서 5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되고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한 70살 살아보니까요, 살아가는 지혜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정이 화목해야죠. 그죠? 저한테는요, 마누라한테 잘해야 돼요. 딴 거보다 마누라한테 혼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들으러 왔어요, 지금.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잘 보려고 딸랑딸랑 하는데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잘 지키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건 뭘 것 같으세요? 제가요, 49년 전에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난 날 한 30몇 년 전부터 장미를 한 송이씩 보냈어요. 그리고 한 해 지나가면 또 보내고, 그러니까 20개쯤 보내고, 한 30개쯤 보내니까 너무 많아요, 이제. 다발이 너무 커요. 그리고 장미 줘봐야 한 일주일이면 시들고, 그래서 작전을 바꿔갖고 한 30 몇 년 그쯤부터는 이제 요런 거 보냈습니다. 요런 거. 예, 요런. 양란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세 가지고 한 40개 되나 뭐 세 가지고 보냈는데, 그것도 이제 세 개도 했어요. 그 꽃가게 가장 큰 놈 사라. 제일 이쁘게 산 거. 그래갖고 딱 그 만난 날 5월 17일, 5.16도 아니고 5.18도 아니고 그 사이에 5.17 그날 아침에 집에 딱 배달하게 하면 1년이 평화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요겁니다. 요거. 딱 며칠 전에요. 제가 오늘 강연하면서, 야, 이거 무슨 강연을 하나, 제가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여성분들을 대상으로서 강의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뭐가 관심사인지 제가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찍어서 사진을 넣었거든요. 아마 이런 게 관심일 거야. 나도 점수 좀 따자, 강연을 하면서. 괜찮죠? 예. 그래서 여기 만남 49년, 요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만남 49년. 예. 내년에 50주년인데, 원래는 주제를요, 평화. 그래서 하도 시끄러워서요, 평화. 왜 평화로 했느냐? 딱 5월 초에 휴일이 많았죠. 우리 집사람하고 딱 둘이 있으면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어딜 갔냐? 뭐 평화를 상징하는 데겠죠. 이거 어딜까요? 써놨어요. 파티마 대성당입니다. 예. 성모 마리아가 발현을 약 110년 전에 해서, 그때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러시아가 패망할 거다, 2차 대전이 발생한다라는 걸 예언을 하신 곳이 여기인데요. 이거 성당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여기 갔다 오는 증명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찍어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셀카를 찍는 거죠. 그 셀카를 찍었습니다. 요 성모님이 발현한 데가 이쪽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와글와글 여기에 작은 교회당 있는데 여기서 채플도 하고요. 이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 날씨가 지금은 굉장히 좋아야 되는 때인데요. 반은 비가 오고 반은 해가 나더라고요. 비 왔다 해가 났다, 비 왔다 해가 우산 썼다 접었다, 우산 썼다 접었다. 지금 이날은 내가 두 번째로 이틀을 갔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름이 있고 비가 오고 난리법석인데요. 그 다음날 갔을 때는 이렇게 해가 쨍쨍했습니다. 다행히. 원래 딸 점수는 제가 웬만큼 다 땄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요. 지난 1992년에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그 후에 30년을 이렇게 10년씩 단위로 쪼개보면 세상이 이렇게 좀 읽혀집니다. 또 어떻게 변해왔나. 92년에 인터넷이 나와서 10년, 그러니까 2002년까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 혁명, 다른 데서 다 그랬는데 정보화 혁명이 이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뭐 다 이 얘기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웹브라우저 검색 엔진 이렇게 막 챙겨나오고 그러다가 2000년 들어오면서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자료나 이런 걸 디지털화를 하는 시대가 2000년대 이렇게 초에 있었는데, 이때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요, SNS, 이동통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했을 시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업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10년 뭐 초부터 해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부르는 게
다보스 포럼한 게 2016년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 이러면서 이런 디지털이 전체적으로 기업 환경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디지털 전환,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부르는데 무슨 빅데이터니 뭐 이러다가 인공지능이 똘끼 나왔어요. 알파고가 나온 게 2018년입니다. 바둑두든 알파고. 근데 뭐 그래 인공지능이 나와봤자지 뭐 바둑이나 좀 두면 뭐해? 우리한테 뭔 도움이 되지? 이러고 코비드가 시작됐거든요. 코비드가 시작되는 딱 끝쯤이 되는 2022년에 뭐가 나오냐? 챗 GPT가 나왔어요. 이거는요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나와서 세상을 바꾼다, 인터넷이 나와서 세상을 바꾼다 보다 훨씬 큰 충격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겁니다. 기업뿐만 아니고 모든 데들,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거에다. 오늘 그 변화를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뭐가 변할 건가. 앞으로 10년, 이제 AI 전환, 이제 AX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이 시점. 지금부터 10년은 또 어떻게 바뀔 건가. 같이 고민해 볼까요? 저도 몰라요. 너무나 빨리 바뀌어요. 챗 GPT 나온 지가 3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나온 단계부터 지금은요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그 세상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자체가 좀 겁나는 것 같습니다. 이 퀘스천 마크는요 오늘 뭐 1시간 요 얘기 주로 할 거니까 밝혀보시죠. 뭐가 변할 건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한국의 IT하고 경제 성장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도표 몇 장으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게 중국의 등장입니다. 인공지능도 무섭지만 중국 때문에 아주 어려워질 건데 중국의 등장과 미중 무역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발전 과정 잠깐 또 보시고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전환 과정, 인공지능에 의한 향후 10년의 변화. 그러면 우리한테는 우리 후손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잘 시켜야죠. 여기가 교육기관인데, 그죠? 아주 유명한 우리 이화여대인데,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다? 좀 제가 문외하긴 하지만요. 걱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아마 제일 관심사가 그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일부러 끄집어냈는데, 그러시죠? 네, 교육의 문제, 그죠? 예. 그 얘기까지도 하고 끝을 볼까 합니다. 특히 창의적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면 될 건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이거 보시죠. 1970년에, 오른쪽으로는 연대고요. 이쪽으로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1970년, 제가 대학 입학할 때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300. 1960년대는요, $60. 그땐 정말 못 살았고요. 먹고 살기 정말 어려웠고요. 1970년만 돼도 꽤 괜찮은 시대가 된 게 $300였습니다. 지금은 $35,000 넘죠. 일본하고 비슷해요. $35,000. 100배 넘어 성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뭘 가지고 성장했냐? 여기 주로 뭐 전자산업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이고, 이게 또 위가 잘리네, 이제는. 아까는 컴퓨터를 안 하니까 애니메이션이 안 된 거고, 지금 애니메이션 넣으니까 위가 잘리는구나. 그러네요. 예. 어쨌든 뭐 제목은 뭐 안 보신다 치고, 예. 이걸 조금 밑으로 내릴 수 있을까? 아까 누가 잘하던데? 여기 보여요. 다행이다. 제목은 위로 보십시오. 궁정통이다. 예, 보이네요. 다행히.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떼버리면 보이는 건데. 이 자체를 떼버리면 저 뒤가 보일 텐데. 예, 양간에. 여기에 보시면은 전자산업을 육성하는 건 뭐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인터넷이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우리나라도 전자산업 육성. 제일 큰 공을 세우신 분이라 그러면 이게 IT, 정보통신 쪽이라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세요. 우리나라 인터넷 쓰는 사람이 20만 명밖에 안 될 때 초고속 인터넷을 다 깔아야 되겠다. 전국에 깔았어요. 우리가 산업화에는 뒤지지만 정보의 시대는 뒤지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깔았는데 2년 만에 1,000만 명이 됐어요. 인터넷 쓰는 사람이.
그만큼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빨리 올라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보고 인터넷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초고속 인터넷 CDM이 국가정보화를 하겠다. 그 이후 2002년, 2003년부터는 저도 정부에 가서 ICT 진흥을 한다고 해서 여기 뭐 열심히 좀 했었죠. 839 정책에서. 요때가 우리나라가 최고의 IT 나라가 됐을 때입니다. 자타가 공유하는 세계 1등 국가, 정보통신 국가가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멍청한 분이 대통령이 되더니 정보통신부 없애버리더라고요. 본인이 후회했을 텐데. 가서 제가 막 그래서 당신이 후회할 거야. 정보통신부 없애면. 답답한 게 대통령인데. 왜 그런가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브라질을 가든 무슨 이집트를 가든 어디 다른 나라 가면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뭐 부탁하는 거지. 당신네들 뭐 고속도로 넣는데 우리가 참여하자. 아니면 뭐 석유를 좀 더 사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뭔가 반대급부를 뭘 줘야 되잖아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저 쳐다보세요.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상회담 하는데 꼬박꼬박 다 따라간 게 저밖에 없어요. 근데 가면 뭐 룰라 대통령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룰라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옆에 그 다음 대통령이 있는데요. 기관총 사수였어요. 여성분인데 게릴라에서 기관총 사수였대요. 옆에 앉아있어요. 그때는 무슨 산업부, 뭐 에너지부 이런 걸 담당하고 있던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참 얘기해서 우리가 뭐 브라질 개발하는데 참여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저 쳐다보세요. 그럼 제가 생색을 탁 내죠. 아, 상파울루에 인터넷 센터 만들어줄게. 300만 불 주고, 300만 불 뭐 그때 큰 돈 아니죠. 300만 불 주고 인터넷 액세스 센터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만들어주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럼 뭐 상파울루 시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도 이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있는데 둘이 막 싸워요. 자기 지역구에다가 인터넷 센터 갖다 놓는다고. 룰라 대통령이 두 가지가 부럽다 그럴 때 다 한국에 브라질이 한국에 두 가지가 부러운 게 뭘 같아요? 그 당시 2004년, 2005년 그 두 개가 저도 놀랐어요. 1. IT가 부럽다 그랬대. IT 산업이 부럽다. 2. 교육이 부럽다. 우리나라의 그 교육률 이런 게 부럽다 그럽니다. 예, 저한테 이게 세워놓으면 하루 종일 합니다. 이게 빨리빨리 좀 짧게 하고 가야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창조 경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서요. 약 3만 불까지 왔습니다. 예, 3만 불까지 왔는데 이때 이제 요 뒤에 코비드도 오고 해서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쭉 성장을 그래도 인터넷 바람을 타고 잘 와서 됐는데 여기 와서 이제 코비드 생기면서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나라 IT 산업의 기여도를 보면 지금도 비슷합니다. 수출의 35%, 성장의 40%가 IT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진짜. 예. IT라는 게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발전한 속에서 우리가 그 물결을 정말로 잘 올라타고 지금 3만 5천 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소득 주도, 정부 재정 주도 성장이었겠지만요. 코비드 때문에 뭐 돈을 많이 풀어갖고 그나마 그래도 성장이 돼서 여기 3만 5천 불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어디로 가나, 이게 도대체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근데 좀 일찍 단명하고 말았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밑에 커브예요. 거기 성장이 없어요. 지난 2년 동안에. 뭐 환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거의 3만 5천 불 대통발동 한 것 같은데 어떻든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지금은.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코비드가 왔었고 이제 AI 시대가 와서 지금에 있는데 뭐 그거보다 지금은 이제 무역 갈등, 글로벌 저성장 시대를 한참 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무역 갖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게 심해지고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게 뭐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혁명, 디지털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글로벌 저성장에 가고 뭐 이러면서 여기 시대로 오고 있는 여기에 저도 이제 다음번 강의쯤에는 여기 대통령 이름이 바뀌어 있겠죠. 예, 대통령 이름이 누가 이제 적혔지. 어제 밤에 대선 토론 보셨어요? 네.
예, 아주 마음으로 정하셨습니까? 누굴 찍을지? 적어도요, 저같이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이 성장을 안 한다. 그럼 기업의 성장률이 1년에 뭐 10% 성장한다. 이거 아니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유지한다는 건 기업으로서는 없어요. 성장해야지. 성장이 멈췄다면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경쟁력에서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국가는 어떨까요? 그냥 우리 3만 5천 불로 뭐 한 앞으로 20, 30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기 위한 뒷받침이 돼야 돼요. 누구라도 성장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업이라서 특히 그렇게 말하고요. 아닌 사람은 다르게 얘기할 겁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야 뭐 후보도 이제 성장이라는 말을 하대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이게 2016년쯤에는요, 4차 산업혁명이 나와서 그 시점에 저도 강연을 많이 다닐 때인데, 그때 강연 갔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얘기한 게 2012년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나라 1등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철 1등, 조선 1등, 자동차 5등, 반도체 1등, 휴대폰 1등, 디지털 TV 1등, 인터넷 1등, 디스플레이 1등, 중화학과, 이것도 뭐 몇 순위 몇 개 들어가겠죠. 한국 핵심 주력 산업에 이런 융복합해갖고 이렇게 많은 산업들을 잘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빵빵합니다. 잘하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저 잘하는 거 보시면요, 꽤 오래된 겁니다. 뭐 이렇게 여기에 보면 뭐 제철이니 이런 것들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중화학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 50년쯤 된 산업입니다. 그걸 먹고 살아온 겁니다. 지금은 어떠냐? 한 50년쯤 동안에 감가상각 다 했겠죠. 저도 그런 회사 인수하러 가봤거든요. 그 회사 돈을 잘 벌고 있어요. 한 10년 전까지도. 그래서 10년 전에 갔을 때 좀 놀랐습니다. 야, 이런 4, 50년 된 산업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네. 왜 그랬을까요? 그때 가보니까요, 감가상각이 끝났어요. 인건비는 몇 배로 올랐겠죠. 몇 배로. 근데 감가상각이 끝나서 감가상각이 뭐 전체 원가의 한 5%밖에 안 돼요. 보통은 20% 근처 되거든요. 계속 투자를 하면. 근데 5%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비중이 한 30%까지 돼요. 그래도 다 합치면 35%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먹고 살더라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끝이 나요. 그게 큰일입니다. 포스코의 전에 만든 공장도 경쟁이 없어서 부셔야 되거든요. 지금 석유화학 하는 것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새로운 공법이 나오고야 하고 새로 만들거든요. 생규 투자된 것도 훨씬 효율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건물이 같다. 이따 보시면 그 건물이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니까 이것들 다 이제 어려워질 거다. 제가 다니면서 이거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니까 뭐 이거 쓴 것도 누가 썼지? 제가 썼겠죠. 이게는 금방 써요. 이런 거 정도 뭐 금방 압니다. 이게 다 사라지더라. 4차 산업혁명이 오니까. 뭐로 바뀌냐? 이게 다 사라지더라. 디지털, 나노, 바이오, 인공지능이 돼버리더라. 앞에 있는 것들 다 사라졌어요. 다 흐릿해져요. 새로 나오는 단어, 새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요, 정말 다르더라. 정말 달라졌어요. 그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얘기 했는데, 오늘 10년 후거든요? 제가 그 10년 전에 얘기를 일부러 꺼내서, 여기 다 저보다는 연세가 좀 적은 것 같지만, 다 같은 경험을 하고 사니까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데,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느껴지실 겁니다. 맞아, 저랬지. 그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0년 뒤에 어려워질 거야.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당시 할 때 얘기가요, 예를 들면 뭐, 사물 인터넷, 이제는 다 끝난 얘기. 가상현실 다 끝났어. 웬만큼 다, 클라우드 컴퓨팅 다 세틀, 다 됐어요. 지금 살아있으면 로봇이 등장하고 그래요. 바이오, 이 제목은 다 살아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것들은요, 이미 전 세계에 다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이익이 날 수 있는 산업도 없어졌습니다. 10년 뒤에. 이 후속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요? 네, 후속 얘기는 맨 마지막 차트로 보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졸지 않으시게.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도 중국이 중국이 막 이제 전 세계 국제 무대에 막 등장하는구나. 중국을 경계해야 돼. 요렇게 얘기할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거 보면 대단한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보조 배터리 1등 한다 그래요. 지금 우리 누구나 갖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 1등. 에이, 그래 봤자지 뭐. 그죠? 그래 봤자. 만복 이런 거 1등이라 그래요. 야, 그거 뭐 시잡다는 거 뭐 만드는 물에. 전기 자전거 웃기고 있네. 이거 누가 타냐, 이거. 이런 거 이거 별로 없어졌죠. 블루투스 스피커로 세계 1등 한대요. 에이, 그래 봤자죠. 그죠?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드론, 장난감 같은 드론 갖고 중국의 DJ가 막 잘한대요. 아이고, 저거 잘해봐요. 이런 거 우리나라 대기업이 안 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차트 보면 놀라실 겁니다. 저도 이거 발표 근사하게 하죠. 흥미를 끌고 딱 하잖아요. 그죠? 아, 그 다음이 궁금해.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세계 1등 배터리 회사 중국입니다. 세계 1등 나라도 중국입니다. 아까 보조 배터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동차에 들어가는 최고의 회사는 CATL입니다. 예. 전기 자동차 BYD. 아까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로 10년 동안에 바뀌었어요. 세계 1등입니다. 놀라요, 놀라. 10년 동안에 변합니다. DJI는요, 시가총액이 한 1조 달러쯤 갈걸요? 1조 달러 근처, 뭐 한 4,500억 달러? 좀 됩니다. 4, 5천억 달러. 예. 세계 1위 드론 회사. 이거 없으면 어떡하죠? 전쟁을 어떡하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죠.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드론 없는 전쟁? 상상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러면 무인 전투기, 드론, 그거로 전쟁을 하는 시대일 거고, 걸어 다니는 로봇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 야, 이거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왜 안 되고 있죠? 이제 뭐 전기 자동차는 그래도 현대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배터리 회사는 뭐 중국한테 졌어요. 값싸게 만든 건 중국한테 당할 수 없어요. 벌써 한 20년 전부터요. 중국에 가면, 한국 만드는 거 걱정 안 한대요. 자기네들이 3분의 1 값으로 만든대요. 한국이 만드는 거에 모든 게 3분의 1 값이네. 정말 3분의 1이에요. 지금은 반 정도 돼요. 반값이 나와요. 못 견디는 거죠. 그 제조업이 우리나라도 많은 게 공동화되고 많은 걸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 대신 중국이 다 장악을 해가고 있는 거죠. 중국의 전략이 2015년 중국 정부의 신산업 정책 위에 2015년인데 이 사람들도 5개년 계획이라 아직도 있습니다. 요게 좀 잘 안 보이시면 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위에 5차, 12차 5개년 계획, 13차 5개년 계획에 12차 5개년 계획이 2015년 끝났는데요. 2015년쯤에 앞으로 10년 뒤에 2025년에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바꿀 거다. 중국이 다시 뭐 제조 굉장히 많이 하니까요. 저 당시만 해도 컴퓨터의 70% 80%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휴대폰도 뭐 60, 70% 중국에서 만들고 거의 모든 게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제조 강국으로 되겠다고 주장을 해대고 그때 하겠다고 하는 제조 2025년 되는 10대 발전 계획, 그러니까 2015년에 10년 후에 1등이 되기 위해서 하는 발전 계획의 항목들을 보면요. 이 우리나라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있는 게 뭐 우주 항공 이런 거가 더 있는 편인데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10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하고 뭐 우리나라 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한 거지만 아까처럼 1등이 뒤집어지고요. 중국이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요. 이때 당시 제목이 타도 항국이에요. 타도 항국. 추격 일본. 한 10몇 년 전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두 가지 부러운 게 있다. 아직도 그럴까요? 두 가지 부러운 게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OLED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휴대폰에 들어가는 밝은 OLED, 그거 중국 한 5년 전만 해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지금은 한국만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부럽다. 한 10년 전에 가면. 반도체와 OLED. 반도체 아직도 잘 못 쫓아오죠. 이제 미국이 못하게 만드니까 더욱 좀 힘들어진 것 같은데. OLED는요, 미국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놈은 거 따라왔어요,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 어려워졌어요. 시진핑이가요, 바로 한 지난주 얘기입니다. 5월 21일 날河南성의 베어링 공장에 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시진핑이가 우리 이제 제조 강국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제조 강국, 이제 제조 대국이 아니야. 우리 이제 제조 강국이야. 뭐 항공모함도 5척씩 만들고 그러거든요. 이게 큰 이제 이 세계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특히 제조 2025 때문에 미중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제조 2025 때 중국의 제조 강국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동차, 무슨 뭐 풍력 발전기에서부터 온갖 거예요. 모든 거에 부품 소재까지 70%, 80%는 중국 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변 국가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영향받죠.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빨아들여 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전쟁이 나는 거죠. 무역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 와서는요, 이 자식들이 말이지 다 우리 거 갖다 뺏겨가지고 기술 훔쳐가서 해먹고. 맞습니다. 기술 훔쳐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잘한다고? 근데 미국도 반성해야 될 게요. 뭐 금융만 잘하고 뭐 기축통화만 갖고 있으면 잘 되나? 그게 아닌 거죠. 몇십 년 지나가다 보니까. 코비드 때 알았어요. 야, 미국이 마스크도 한 장 못 만드네. 마스크를 못 만드는 나라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제조업 경실하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 모든 걸 다 하기 시작하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되돌릴 수 있느냐? 늦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래도 반도체는 아직 못하네. 반도체 못하게 하자. 반도체를 지금 뒷다리 잡고 있는 거죠. 그나마 떠나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그 이름하여 그게 미국은 제조 붕괴라는 희생을 감수하기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거 안 보이네. 미국의 제조 부활을 하기 위해서 마가가요.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말씀은 그럴싸하지만 이게 제조 부활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하는 걸 막고 기축통화 자격을 계속 유지하자. 미국 제조 붕괴를 한 게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구축함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잠수함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유럽에 가면 딱 해요, 정말. 미국에 이렇게 엄브렐라 밑에서 편안하게 자살하는데 요즘 유럽에 가서 무슨 학회나 무슨 뭐 심포지엄 가서 얘기 들으면 야, 이게 유럽 딱하네요. 정말 딱해요.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요. 그게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게 큰일인 거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정말로 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지. 예. 뭐 관광대국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유럽 이래다가. 예. 여기 미국에서 정신을 뻘쩍 차리고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제 관세로 때리자, 이거. 관세를 때려서 이게 우선 관세 세갖고 수입이 좀 오르면 재정 적자 메꾸고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게 쌍둥이 적자지 않습니까? 두 개 연동이 돼 있는데 그거 좀 만회하자. 미국의 생각이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압력을 넣어갖고 미국 국채 많이 사게 하려고 하는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는 게 중국이 국채를 팔아버렸어요. 한 3조 달러쯤 외환을 보유고가 있었는데 슬슬 팔아갖고요. 지금 1조 달러 근처로 내려와 버리고 국채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들이 올라가요. 국채 안 사니까. 미국에서 지금 국채 발행하려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제대로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지금. 기축통화의 자격이 좀 약화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아주 긴장하고 트럼프도 그래서 관세 얼른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다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트럼프라는 대단한 인물이 나와서 전 세계를 다시 휘젓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적대로 미국의 다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좀 국제 질서 다시 만들겠다 이러는데요.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성공할 겁니다. 누가 거꾸로 질 거냐? 우리 뭐 중국이 좀 내려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중국 때문에 등산을 못 살 테니까. 예. 제가 여기 뭐 기자 없죠? 뭐 무슨 얘기해도 뭐 상관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모 인사가 친중 인사가 아니냐라고 미국이 상당히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라는 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수박 그닥기식으로 슬슬 넘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역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찾아봤어요. 요즘 찾아보는 걸 인터넷에서 구글로 찾습니까? 그죠? 챗 GPT 하면 여러 개 찾을 거 없어요. 내가 이거 수출 이거 통계 좀 만들어 줄래? 통계 창 만들어 주거든요. 요거는 이제 차트가 있어갖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중국이 수출로는 1등, 2등이 미국, 근데 15%, 요거는 8%. 독일. 야, 우리나라 당당해요. 2.8%. 6위 수출국입니다. 근데 수입으로 하면 미국이 13%, 중국이 10%. 한국은 뭐 균형이 그렇게 비슷하게 잡혀있고 약간의 플러스라서 무역 흑자가 나는 나라죠. 근데 보면 요게 두 사람이 제일 문제죠. 미국은 수입 잔뜩 하는데 파는 거 없고 중국은 팔기는 무지하게 파는데 수입은 적어요. 이런 이 두 나라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요 옆을 볼까요? 여기에 미국의 국가별 무역 수지, 미국의 국가별 무역 적자. 여기 보시면 중국 248억, 멕시코 168, EU 483, 아일랜드 293. 놀랐죠? 저도 제가 챗 GPT한테, 아니야. 이건 그냥 인터넷 찾으니까 이 차트 나왔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EU 전체가 무역 적자가 한 200억 달러가 미국 대비해서 난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일랜드는 왜 293억 달러나 무역 흑자예요? 근데 왜 말썽이 없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아일랜드. 저 지난주에 아일랜드 갔다 왔는데, 그 다음 많이 좋아졌어요. 한 20년 전에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요, 상당히 5만 달러, 6만 달러, 7만 달러 이래요. 국민소득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저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러니?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 별거 아니야. 뭐가 할까요? 아일랜드로요, 콜센터 같은 게 한 20년 전부터 옮겨갔어요. 인건비가 싸고 영어가 되니까, 콜센터. 그러니까 미국이 일 안 할 때 그 콜센터를 아일랜드에서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받아주고. 영어 하는 나라에서. 그러면서도 법인세를 팍 낮췄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옮겨가잖아요. 그 기업들이 그리 많이 갔어요, 본사들이. 그럼 기업들이 많이 옮겨가서 미국의 대아일랜드 무역 적자가 큰 이유? 다국적 IT 제약 기업이 아일랜드에 법인을 잔뜩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세금 이익 나는 거에 약간의 이익 같은 거, 이전을 하고 그래야 되는 여기서 이익 나는 걸 이쪽으로 이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 무형자산을 아일랜드에 많이 갖다 냈대요. 특허 이런 거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적재산 로열티를 아일랜드에 낸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데, 별 의미는 없겠죠, 그죠? 근데 아일랜드가요,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한 10몇 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인프라도 좋아지고. 어쨌든간요, 국가 정책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르게 한다. 예. 어쨌든 재밌는 차트라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수출. 일부 품목에 의존해서 성장한다. 이거 보시면요. 반도체, 자동차, 무슨 기기에서 이게 항목을 제가 이거 적어주고, 2015년, 2024년에 우리나라 수출 액수를 적어줄래? 챗 GPT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통계청 가서 찾고 힘들잖아요. 챗 GPT한테 가르쳐줘. 그랬더니 이렇게 짜르륵 적어줬는데, 예, 반도체, 요 10년 동안에 2배로 커졌어요. 자동차 2배, 무슨 통신 비슷해요. 약간 증가했어요.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산업, 오래된 50년쯤 된 전통산업은 10년 동안에 전가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성장이 둔화되면 이제 맛이 가는 거죠. 이런 우리 근간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뭐 철강, 일반, 뭐 조선은요, 요즘 좀 나아지고 있지만은 가전 디스플레이 모든 것들이 성장이 없어요. 10년 동안에. 어디로 갔냐? 다 중국으로 갔죠. 이게 아주 눈에 보이는 큰일이다. 자동차가 요즘 작년부터 수출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나라가 전체가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하고요. 약간 바꿔서요. 인터넷 관련된 얘기, 또 4차 산업혁명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시간 넘어간다,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네. 예? 이거 다시 좀 바꿔주세요. 애니메이션 돌려야 돼. 예. 무얼즈로. 그 유명한 무얼즈로. 그죠? 반도체 집적도가 1년 반이면 2배씩 늘어난다. 아니면 컴퓨팅 속도가 1년 반에 2배씩 늘어난다. 이게 세상에요. 1년 반에 2배씩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거는 이거 이외에는 그거 없어요. 이것만 이게 3, 40년 동안 이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이런 지수적인 변화.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게 무엇으로 1900년부터 생각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할까요? 트랜지스터라는 거 있죠. 반도체 그런 게 기본 요소가 트랜지스터, 레지스턴스. 트랜지스터가 없으면 뭐 반도체 동작 못 하죠. 그 트랜지스터 발명이요, 100년 전입니다. 반도체로 이렇게 쓰기 그 전에 그 개념은 캐나다에서 반도체 특허가 1925년에 나와서 올해가 100년 되는 날 해라. 반도체 사람들이 모여갖고 홍콩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반도체 탄생 100주년 행사를 했는데 제가 한국 대표로 갔었어요. 중국 또 있고 일본, 미국, 한국 네 나라가 모여서 반도체 쪽에 뭐 좀 아는 사람들 와서 트랜지스터 100주년 기념 행사도 저도 그 가서 저는 뭐 우리나라가 반도체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초기에 1900년대 초에 아주 잘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거 설명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가서 했는데 사실 오늘 강연을 그걸 할까 이게 일반적인 얘기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30년 전에 반도체 어떻게 1등 했니? 그 얘기는 저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당사자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 너무 특화된 거라서 그래도 오늘 정말로 관심 있는 거는 역시 먹고 사는 거죠, 뭐죠? 그 먹고 사는 문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요, 이 무얼스 법칙이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이게 쿨츠웰이라는 미래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차트인데요. 2000년부터 이 차트를 갖고 다니면서 디지털의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걸 할 때 이걸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바뀌는 거냐? 10년이면 컴퓨팅 파워가 100만 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100만 배가 빨라지는 겁니다. 100만 배. 1000배도 아니고 100만 배요. 10년이면. 여기 무얼즈로,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2000년쯤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닐 때 그때 당시에는 컴퓨팅 파워가 인터넷이 92년에 나오고 그때 컴퓨팅 파워 뭐 스마트폰이 나온 그 2000년 그 전후에서는 1000볼짜리 컴퓨팅 파워 뭐 휴대폰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엔 PC라고 그랬지만 이제 뭐 휴대폰이죠. 1000볼이면 잠자리 두뇌였다. 당시는 25년 전은 25년 전쯤에는 그때 갖고 있던 우리 휴대폰이 잠자리,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확 도망갈 때 그때 막 잠자리가 머리를 쓰는 그 속도가 $1000짜리 휴대폰 정도였다. 근데 20년이 되면 또는 10년이 되면 하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한 말이 이 양반이 거짓말이 아니면 제가 거짓말이든 여러분들이 다 이제 경험을 해 오신 거거든요. $1000짜리 휴대폰이 어느 정도 성능이냐, 그 당시 비교해서. 그게 어느 정도냐.
뭐 이거 보시면요. 네, 알파고가 나온 게 요 18년, 그죠? 18년. 그때쯤엔 컴퓨팅 파워는요, 쥐새끼 정도라 그랬어요. 네, 쥐새끼 정도의 머리에 컴퓨팅 파워가 우리 손에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또 10년, 20년, 이거 다 살아계실 거라고. 그죠? 앞으로 뭐 100살도 훨씬 넘어 사니까 다 살아계시는 이 한 10년, 20년 뒤는, 네, 챗 GPT가 나오고 2030년쯤에는 슈퍼 AI가 나온다 그래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1,000짜리 컴퓨터가 사람의 두뇌만큼 된다. 2030년이면 5년 남았어요. 5년 뒤에 그럴 것 같으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5년 뒤에는 휴대폰이 사람의 머리만큼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다 하나씩 갖고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보통 똑똑한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을 옆에 하나 두고, 비서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사람을 하나 손에 들고 다녀요. 뭘 물어봐도 척척 박사예요. 오늘 제가 여기 강의 자료하는 중에 많은 부분을 챗 GPT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만들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좀 더 가면 뭐가 될까요? 뭐 영화들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무슨 아이로봇 이런 영화들, 그 영화의 배경이 대강 2060년쯤입니다. 물론 그때 살아계실 거예요. 2060년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2050년 전에 모든 휴먼 브레인을 다 $1,000짜리에 넣을 거다. 지금의 컴퓨팅 파워 늘어나면 모든 인류의 모든 두뇌를 요 $1,000짜리 갖고 다니는 시대, 야, 그 괴로워서 살겠습니까?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시대가 온대요. 그 시대가 오는 걸 뭐라 부르냐? 싱귤러리티, 특이점의 사회가 온다. 사람도 잘 안 죽어요, 이제. 뭐 한 200살까지 살기도 하고. 지금 노화 방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메신저 RNA, 우리 RN 이 코비드 나왔을 때 코로나 백신, 그거 보통 못 만들거든요. 10년씩 걸리게 해야 될 거를 컴퓨터가 처리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알파고, 바둑 만든 그 인공지능 하는 친구가 노벨상 받았잖아요. 이제는 단백질 같은 거 이렇게 찾고 하는 것들이요. 너무나 컴퓨터로 해서 사람이 알아내지 못하는 거 알아내는 거예요. 창의성이 딴 게 뭐 있어요? 지금은 이 챗 GPT 자체가 이제 창의성을 갖추는 거 있는 중입니다. 추론을 사람보다 더 잘해요. 아주 묘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음악 뜨거워요, 진짜. 예. 예, 특이점의 사회가 온다. 그래서 그 미래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잔뜩 와서 저하고 뭐 말씀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사람이 안 죽는데요. 사람이 안 죽으면 어떡하냐. 400년, 500년 살면 어떡하냐고. 답답해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한참 하다가, 자기도 안 죽으면 곤란한 건 자기도 알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넌 죽고 싶으냐? 그러더라고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말라 그러더라고. 오래 살게 된다고. 예. 예? 인간은 죽지만 AI는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요. 네. 그렇게 네가 더 일수.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차트인데요. 이쪽이 인텔리전스. 생각이나 영혼에 관련된 거라고. 여기는 이동할 수 있는 거. 움직이는 거. 전에 컴퓨터 못 움직였거든요. 지 혼자가 못 움직였죠. 지 혼자 움직이는 놈이 있긴 한데, 사람이 물론 타겠지만, 이렇게 이동이 되는 놈과 안 되는 놈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발전해 가니까, 이게 조그마한 놈이 말도 하고요. 요때쯤에 시리라는 게 말 대답도 하고 하는 게 조금씩 움직이는 강아지 같은 것도 나오고, 요런 시대가 있을 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말귀도 상당히 잘 알아듣고, 대답 꼬박꼬박 잘하고, 사람처럼 표정도 있는 소피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 이게 똑똑해요. 그러면서 움직여요. 드론이 나온다. 요런 게 시작이 되고, 그래? 그렇구나. 한데 챗 GPT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한 게 알파고부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용어들이 좀 바뀌어요. 로봇이라는 말이 피지컬 AI. 이제 AI로 부릅니다. 이게 육체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다. 피지컬 AI다. 로봇이에요, 로봇. 그냥 쉽게 생각하면 로봇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사람처럼 생긴 놈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 예. 그 다음에 요 인텔리전스가 좀 더 많은 놈들. AI 에이전트.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다르게 피지컬 AI니까 에이전틱 AI. 좀 더 비서 같은 역할. 뭐, 어디 놀러 가면 좋은 거 어디야? 일정 좀 잡아줄래? 바로 답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요, 요게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라는 로봇인데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잘 움직이나. 예. 요게 아까 싱귤레리티 사회 그 이후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겁니다. 터미네이터. 아이버. 이게 뭐 전쟁하는데 이제 로봇 사이에서 사람이 끼어서 움직이는데 이 시대가요, 이제 바로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드론이 그 중에 하나고요. 바로 저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등장할 수 있어요. 몇 년 뒤에. 요 로봇 볼까요? 앨런 머스크가 아주 야심적으로 만든 옵티머스. 얼마나 기통차게 움직이나. 한 몇 년 전에 저도 대통령 모시고 저 행사할 때요, 로봇 가지고 나가면 사람은 전부 로봇만 쳐다보고 딴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근데 로봇이 제대로 못 걸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몇 사람이 따라가요. 넘어질까봐. 여기다 꼭지해갖고 뒤에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자빠지니까. 많이 자빠졌어요. 그럼 막 웃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빠지냐고요? 자빠지기는요.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발레를 합니다. 발레. 운동화 신고 있죠? 운동화 비슷한 거 신고 있어요. 상당히 자연스럽죠?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고요.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 아닙니다. 전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테슬라만 있냐고요? 우리도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해갖고 뭐 미국 회사지만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좀 다르게 생겼죠. 얘는 또 어떻게 움직이나 보실까요? 얘는 또 희한해요. 거의 체조 선수입니다. 관절이요, 이게 뒤로 다 빠지거든요.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예. 놀랍죠? 예. 근데 우리나라 회사인데. 그 기분이 좋으시죠? 예.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요, 이미 산업적 로봇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로봇을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건 아직 어려울 수 없었거든요. 휴머노이드. 이 기술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생기게 이제 공장이고 집안이고 같이 와서 더불어 사는 시대가 온다. 지금은 비싸서 아마 못 살 텐데요. 뭐, 값도 많이 떨어지겠죠. 좀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은데,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도 되고, 안마 좀 해줘. 안마도 해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전에는 악수를 하면요, 사람 손을 으깨버리거든요. 제어가 안 돼서. 지금은 달걀도 들어서 놓고요. 아주 손도 야들야들 그렇다 그래요. 예. 이제 인공지능 쪽에 좀 더 해볼까요? 인공지능에 의한 향후 10년의 변화, AI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 육성. 이게 뭐,
우리 그래도 실생활이죠 뭐. 로봇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니까 만들어주면 쓰면 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선 챗 GPT가 뭐냐?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다. 이게 말로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말하는 거 알아듣는 게 20년 전에도 어려웠어요. 말을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고 온갖 문서를 다, 데이터를 다 찾아서 그걸 구성을 해요.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지가 다 조성해요. 그러려면 어떤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하고 연관성이 얼마나 되나, 어떤 형태로 어떻게 관계가 되나, 그 관계를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단어가 몇 개일까요? 수십억 개, 뭐, 수억 개, 수조 개쯤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단어에 관계되는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잠깐 간단한 걸 물어줘도요, 계산 무지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전기를 쓰느냐? 데이터 센터 하나에 엔비디아 칩을 한 100만 개쯤 갖다 놓는다. 엔비디아 칩이 한 1kW쯤 써요. 그러면 100만 개 곱하기 1kW. 그러면, 그죠? 10억 와트. 15kW. 그러니까 1기가와트 뭐 이런 거거든요. 1기가와트. 그럼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데이터 센터예요. 원자력 발전소 옆에 세워야 돼요. 전기를 너무 먹어요. 열이 너무너무 나고. 근데 그거가 열을 내는 것뿐 아니고 그런 걸 다 에어컨으로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를 무지무지하게 먹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세우면 옆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야 돼요. 누가 그걸 투자할 수 있어요? 기업은 어려워요. 단일 기업은. 미국의 큰 기업들 빼고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도 하거든요. 중국은 그게 뭐 100분의 1 값으로 했다. 뭐 이러고 난리가 나는데 정말로 자기가 혼자만의 힘으로 했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상당한 정보를 미리 배워갖고 갔겠죠. 그죠? 빼돌렸거나. 전 좀 의심해요, 그렇게. 학습하는 걸 좀 쉽게 했거나. 어쨌든 간에 이게 챗 GPT가 뭐 나왔는데 사람처럼 질문을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고 글을 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추론도 하고. 지식형 인공지능 비서이다. 예. 뭐 그렇게 간단히 정의를 해보시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이제 써보신 분. 챗 GPT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뭐 많이 써보시네. 써보십시오. 뭐 간단해요. 저는 돈 좀 내고 쓰는데요. 공짜도 있거든요. 공짜는 좀 엉터리예요, 근데. 환각정세라서 얘가요, 얼마나 그럴싸한 대답을 하는지 딱 보면요, 기가 막히게 답을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다 맞는 대답을 해요. 틀린 대답은 절대로 안 하는데 자세히 보면 틀려요. 소위 말해 환각정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각정세를 없애는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어갖고 한 달에 한 200불씩 내는 건요, 환각정세도 별로 없고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회사의 뭐 경영 전략 이런 것도 물어보면 척척박사예요. 무슨 내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마케팅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답이 착! 엔터 누르면 바로 나오거든요. 약을 놔야죠. 무지하게 고민해갖고 물어봤는데 답은 착 나와야죠. 근데 너무나 명쾌한 답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 틀리는 답이 있고 뭐 숫자가 좀 틀리고 이럴 수 있는데 제너럴하게는 다 맞는 아주 정답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하시면 앞으로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끝에 AI 전환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 생활에서? 이것도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달라진 게 뭐니? 했더니 이렇게 딱 정리해 주세요. 요 파워포인트를 이쁘게는 제가 만들고 얘는 파워포인트 만들어주긴 하는데 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용을 종합을 하고 거기에 단어를 제가 좀 추가를 하고 일상생활은 뭐 개인 비서, 개인 맞춤형 컨텐츠, 스마트홈 뭐 이런 게 나온다. 기업 활동, 업무 자동화 뭐 된다. 의사결정 지원도 해준다. 채용 인사관리 해준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교육학습, 개인 맞춤형 학습, AI 선생 뭐 이런 게 있을 거다. 평가 방식도 달라질 거다. 요즘 뭐 대학교 고민이라면 논문을 그냥 챗 GPT를 쏜다고 그 논문을
인공지능으로 썼나 안 썼나 그거 검색하는 게, 그거 검증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요즘 논문 써달라면 순식간에요. 책 한 권도 뭐 하루에 쓰면 책 한 권 쓰는데 뭐 며칠이면 다 써요. 옆에 물으면 다 가주니까요. 예. 예,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뭐, 질병 예측 같은 거 뭐 당연히 뭐 기가 막히게 하겠죠. 교통 운행,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나온다.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그러면 뭐 고민스럽게 운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딱 부르면 와서 집 앞에 와서 차가 오면 타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럼 뭔 일이 날까요? 자동차를 사시겠어요? 자동차를 왜 사요? 좀 폼 잡으려고 운전도 좀 하고 그러려 하는데 내가 이동수단으로 쓰면은 자동차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로 쪼그라집니다. 3분의 1만 있으면 돼요. 산업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류, 이동, 뭐 유통 이런 것도 달라지고 직업, 직장, 직종 변경, 일자리 대폭 달라지겠죠. AI 양극화 시대, 세대 간, 기업 간, 국가 간의 차이도 엄청나네. 지금의 인공지능, 아까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도요, 10조쯤 들어서 못 만들어요. 우선, 엔비디아 칩을 못 구하고. 둘째, 그만한 예산을 때려 넣어도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미국의 다국주 기업 몇 개가 다 서비스를 하면 다른데 쫀쫀하게 뭐 데이터 센터 만들어갖고 AI 서비스 한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손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주춤주춤해요. 그래서 뭐 지금 대선 공약 중에 하나도 엔비디아 칩 10,000개, 한 100만 개쯤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 한 10,000개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걸 구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볼게.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고 뭐 한 중정도 사이즈의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좀 딱해요. 옛날처럼 그렇게 투자를 과감하게 못하고 그런 게. 예. 약간 이게 격차가 이게 벌어지니까 온갖 문제가 나오고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회적 불안정 요소가 너무 많아요. 편리한 것 같은데 사회 불안감, 국제적인 불안감, 이거 유발시키는 거죠. 갈등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된다.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없어지는 직업과 그래도 남아있을 직업이 있다. 여기 웬만큼 아실 겁니다. 요거 없어지는 직업들, 요 모델, 경기 심판, 법무사, 텔레마케터 이런 거 바로 없어져. 8, 90% 없어지는 건 택시기사, 어부, 제빵사, 패스트푸드 점원, 이런 거 없어질 거야. 로봇이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로봇이. 소방관, 성직자, 사진작가, 이런 건 좀 괜찮지 않냐? 그래서 건축, 공학 괜찮고, 컴퓨터, 수학 괜찮고, 경영도 좀 그렇고,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제조, 사무 관리, 이런 거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야. 10년이 지났습니다. 챗 GPT 나왔어요. 이 차트 달라졌겠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때는 이랬다 그랬는데, 이거가 달라졌을까? 네, 달라졌어요. 아까 살아남는다고 했던 것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살아남는다고 그런 게 아까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 기술직에 종사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코드 작성자,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대체하는 게 1번 순서예요. 미디어 직종, 콘텐츠 창작, 이런 거 괜찮을까 그런데 이거요, 요즘 숏 프로그램들은 다 그냥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요. 웬만한 거. 영상 이런 거 다 만들어져 버려요. 이렇게 해달라면 되고요. 저도 거기까지 못 쓸 줄 모르는데, 어떤 사람도 그래요. 바닷가에 한 50대 된 중년 여성이 노을을 쳐다보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옷은 어떻게 입고 아주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1분도 안 걸려요. 그 그림이 아주 지금 딱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림이 착 나옵니다. 그게 창작이지 뭐예요? 아주 고약한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럼 뭘 해먹고 살아요, 도대체? 예, 여기 보면 그래픽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도 위험하고 회계사, 어려워요. 회계사가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생긴다. 고객 상담사, 교사, 교수님들도 영향받아요. 변호사들이 지금 요즘 어려워요. 어떤 변호사 법관 생활을 30몇 년 하신 분이 요즘 리타이어 해갖고 법무법인을 설립했는데, 법무법인, 뭐 김현장 같으면 변호사가 한 500명 되고요. 변호사 보조인이 한 1000명쯤 있어요. 그게 법무법인인데, 이분 혼자서 해요. 챗 GPT, 뭐 프롬프트, 뭐 그로크 이런 거 몇 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혼자서 법무법인에 어서 2명. 그러니까 뭐 아주 초봉 변호사, 뭐 보조원 변호사 이런 사람 2명하고 3사람이 법무법인을 운영하는데 자기가 지금 30건을 동시에 대응한답니다. 소송권 써줘. 챗 GPT 착 써줘요. 이거 뭐 어디 뭐 찾아줘. 착 찾아줘요. 변호사 필요 없대요. 자기 혼자 다 해요. 자기가 동시에 18건의 소송을 지금 하고 있대요. 18건 혼자서. 어서 2명 데리고, 조수 2명 데리고. 자기 성소율이 80%래요. 우와. 그러고 살아요. 그게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은데. 고약해야죠. 그래서 이게 요즘에 기사가 뭐 이런 게 나오더라. AI 확산으로 초급 사무직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Z세대, 미안한 얘기인데요. Z세대의 첫 직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개발, 법률,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단순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이는 청년 실업률 증가와 사회 진입 지원,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 초급 일자리를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AI 교육 확대가 해법으로 제시된다. 이거요? 제가 챗 GPT한테 물었어요. 야, 이런 일이 나는데 너 해법이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해줬어요. 저더러 이거 답을 하려면 한참 하루나 이틀쯤 고민해. 이게 이 문장이 나올 텐데 엔터 누르면 바로 나와요. 놀랍죠?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지금 기사 같은 게 막 떠요. 제가 이거 불안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드린 게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문제가 오는구나. 대비해야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거, 그죠? 지금 보면 벌써 신규 채용 규모가요, 2023년에 1000명쯤 되는 게 반토막하고 있어요, 벌써.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고, 그 대신 AI 시장 규모는 이렇게 커지고 있다. 예. 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회사 직원한테 보여줬더니, 괜히 강연 가서 불안감 조성하고 그러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빼버릴까? 그러다가요. 아니다. 어차피 이 어르신들이 모를 리도 없는 거고, 우리 알고 그게 경계를 하고 대처를 하는 게 맞지. 몰라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교육 제도를 비교해보자. 안중근 교수 이거 와 있는 모르겠는데, 온다 그랬는데. 저도 교육혁신에 이렇게 가서 토론에 참가하고 그러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서양이라고 보면 되겠지만, 한국하고 미국하고 교육 제도를 비교하자. 다 아시는 얘기예요. 다 교육에 종사하신 분이 있으시니까. 딱 해요. 이거요, 수능 중심으로 이거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물어보면 다 되는데, 수능 점수 아마 지금 바로 시험 봐도 한 90점씩 받을 겁니다. 챗 GPT에 물어보면. 얼만큼. 그걸 매일 밤낮으로 공부를 하고 외우고 딸딸 외우고 해요. 제가요, 중학교 시험 볼 때, 지금 저 얘기하면 우스꽝스러워요. 중학교 시험 볼 때요, 주판이었죠, 주판. 주판 시험을 봤습니다. 입학시험에. 넌센스죠. 그 당시는 넌센스 아니죠. 지금 우리 수능식 수업하는 거 한 10년 뒤에는 넌센스라 그럴 거예요. 아직도 그거 하서 이 평준화가 40년쯤 됐거든요. 아직도 그거 하고 있으면 못 고치고 있거든요. 교육제도. 어떻게 하나요? 못 고쳐요. 못 고치고 있어요. 이 반복적인 암기식 이거 맨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 5, 6년 전에 교육혁신 대토론회 이런 게 저더러 오라 그럽니다. 난 교육하고 관계없어요. 그랬더니 아니고요. 좀 특이한 생각을 와서 좀 얘기해 주래요. 그래서 10명이 앉아갖고 하는데 제가 갔는데 뭔 얘기예요? 가니까 이만한 강당에 전부 교육학자 이런 분들만 한 500명이 모여 계시던데 저 같은 사람이 패널로 앉아있으면 뭔 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 가서 뭔 얘기하지?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따끔한 얘기 해주고 왔죠, 뭐. 뭘 했느냐? 제가 그 전날요, 그 전전날, 우리나라 수능 시험을 한번 보고 갔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거 한번 봤어요. 나도 풀 수 있나, 일단. 그 풀 수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다들 뭐 안 해. 지금은 뭐 형편없는 성적으로 떨어지겠지만. 그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사위를 3번 던져가지고, 뭐 3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주사위를 3번 던져서 3이 나올 확률? 아마 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로 제가 예를 들고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주사위를 던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여기 주사위 던져보는 사람 있으세요? 주사위 왜 던지세요? 왜? 어려서. 요새는? 안 하죠. 아무도 안 던져요, 주사위. 뭐, 노름판에 가면 던지나요? 노름도 고스톱 하지, 뭐, 주사위 던지나요? 뭐, 라스베가스 가야 주사위 던지는 게 있죠. 그것도 던지는 사람만 던지지, 뭐. 안 던지는 주사위 그거 왜 해요? 챗GPT 물으면 금방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럼 뭘 해요, 그거? 그런 거를 축적사자 하잖아요. 근데 계약서는 한번 써보나요? 대학 졸업하도록 계약서 한번 작성하나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가지고 계약서 잘못 써갖고 판판이 사기당하고 계약서 읽을 줄도 몰라요.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고. 교육이 그래서 될까요? 우리나라는요, 제일 딱한 게 질문이 없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질문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강연하러 가면 이화여대 아마 질문 잘할 것 같아요. 딱 학교가 등급이 나눠져갖고 질문을 곧잘 하는 대학은 소위 말해 좋은 대학. 질문이 없어요. 딴 데 가면 졸고 있어요. 대학생도 그래요. 고등학교 가면 시끄러워서 강연을 못하고. 아무 놈도 듣는 놈도 없어요. 자는 거지. 이게 도대체 미국을 가면 그럴까요? 모든 게 토론 수업인데 수학 문제 푸는 것도 토론으로 풀어요. 우리나라 큰 대학의 그 공과대학 학장님이 그 안식년이라서 미국을 가셨대요. 자녀분 데려갔겠죠, 당연히. 그 미국 학교에 넣었대요. 근데 문제를 가져왔는데 자기가 문제 푸는 거 가르쳤대,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는데, 그래갖고 풀어서 보냈대요. 그 다음날 선생한테 전화 받았어요. 학교로 오세요. 학교 끌려가고 혼났다요. 대학교 학장님, 우리나라 대학 학장님이 미국 고등학교 교사한테 혼나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야. 이게 공식을 써가지고 하는 게 어디냐.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잘못 딱 싹싹 빌고 다시는 안 나왔다. 우리나라식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공식을 왜 외워요? 예. 여기요, 뭐, 창의식 교육을 한다. 야, 놀라. 정말로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가보고 그러면요, 교육하는 방법이 정말 달라요. 우리도 탈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토론해요. 이런 걸 합디다. 예를 들면 중동에 미국 군대를 파견하는 거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게 1년 내에 토론합니다. 누가? 고등학생이요. 중학생, 고등학생. 1년씩 유지되는 토론 주제가 있고, 그때 달라지는 토론이 있는데, 학교 대항전을 하는 겁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쪽 학교, 저쪽 학교 토론 대표자들이 모여갖고, 보통 1대1 대회 하든가, 뭐, 보통 1대1 하고, 심판은 3명쯤 있고요. 그래서 둘이 싸움을 시켜갖고, 말에 지면 지는 거예요. 너 미국이 중동 주도하는 게 좋다, 나쁘다. 자기 속으로는 찬성이거든요. 근데 너 반대해야 돼? 그럼 반대해야 돼요. 반대 꾸익꾸익 해야 돼요. 말꼬리 잡고, 어제 대선 토론하듯이 말꼬리 잡고 싸워야 돼요. 그 말을 하고 말이 밀리면 지는 거야. 그 내용은 상관없어요. 그거 하거든요. 온갖 그런 거예요. 모든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의 폭이 넓습니다. 사전에 뭘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하는 방법이요. 굉장히 아주 그냥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남에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남에게 잘 알아듣는 거. 우리나라 사람은요, 잘 못 알아들어요. 자기 말을 할 수 있냐? 못 해요. 정말 소통의 문제가 제일 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AI 시대에는 단순 암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특히 문제 해결 능력, 기업가 정신 같은
비판적 사고 기반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챗 GPT가 가르친 거지만 챗 GPT가 가르쳐 겁니다. 이거 왜 챗 GPT가 그러면 여기요 프로젝트 기반을 하라, 뭐 토론 해법을 수업하라, 융합 교육을 하라, 인문학과 철학적 사고를 강화하라, 실패를 허용하는 학습을 하라, 디지털 리터러시 및 AI 활용 교육을 하라. 이거 챗 GPT가 따라락 적어준 거 내가 옮겨준 순서만 약간 바꿨어요. 이거요 챗 GPT는 왜 알죠? 이거 공무원한테 시키면요 딱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교육 정책 같은 거 해놓은 것들을 보고 뺏긴 거죠. 챗 GPT가 알긴 뭘 알아요. 데이터 설치해갖고 지가 종합을 해서 나온 건데. 맞죠? 거의 뭐 정하죠. 뭐 이런 거 틀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건 별개죠. 근데 어떻든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하고 토론 협업 중심으로 디베이트, 콜래보레이트 이런 거 하는 거가 교육의 중심에 돼야 된다.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때는 전혀 그래 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도 완전히 이쪽으로 가야 된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강의 같은 걸 해야 된다. 예. 여기 제목이요. 코딩도 해주는 챗 GPT. 지금 제가 이게 12시가 돼가는데 괜찮아요? 네. 이거 오버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한 10분이면 끝나요. 재밌는 일화를 얘기할까요? 한 5년 전인데요. 저도 지금도 코딩을 합니다. 제가 뭘 개발하는데 소프트웨어 코딩도 하고 만들고 하는데요. 저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지금도. 5년 전에 우리 손자가 그때 이제 중학생이 안 됐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 손자놈이 지도 할아버지가 코딩하니까 지도 코딩학원에 가서 코딩을 배워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구정 제사를 딱 지내고 나니까 할아버지 왜 우리 코딩 컨테스트 나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코딩 컨테스트?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미국에서 코딩 컨테스트를 하는 게 있대요. 아무나 가면 돼요. 어떻게 팀을 짜도 상관없어요. 교수가 나가도 뭐 전문가가 나가도 상관없고 뭐 어떻게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님이 할아버지하고 자기하고 팀이 돼서 그 컨테스트에 어플라이를 하재요. 그래 해봐라. 뭐 하니까 구경이나 하자. 그랬더니 해갖고 문제를 3개를 받았어요. 그 문제 3개를 코딩을 해서 4시간 동안 풀어서 제출하면 맞나 틀리나. 그래 잘하면 뭐 잘하면 잘했다 이거지 뭐 상을 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거 몰려들어서 그걸 해요. 근데 그걸 제사 지내고 12시부터 밤 8시까지 3문제 중에 2개는 뭐 끄덕끄덕 풀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리 해도 몰라서 못했어요. 못했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그 문제가 뭔지 보실래요? 네. 네. 이과생 아니죠? 이과생 아니라도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은 아니지. 어려운 수학 문제예요. 뭔가 보시죠. 관심 있으시죠? 그 자녀 교육도 이렇게 시키면 되니까. 이런 걸 코딩을 하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이지 무슨 2차 방정식 내리다 풀면 뭐래요? 2차 방정식이 실생활에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2차 방정식이 실생활에 어디에 쓰이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극히 드물어요. 2차 방정식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우리 실생활에 2차 방정식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몰라요, 그건 몰라. 이거 배터리가 빠졌구나. 예. 코딩 문제. 제가요, C#로 코딩 해달라 그랬어요. C#로. 그랬더니, 우선 문제가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N마리의 소가 일렬로 서 있다. 각각 배고픔 정도가 0에서 9다. 그 사료를 주면 혼자서는 안 먹고 꼭 여러 마리가 나눠 먹는다. 일렬로 쫙 서 있는데, 그 N마리의 소의 집단은 N마리의 소의 집단이 동일한 배고픔 정도로 만들려고 한다. 그게 되느냐? 또 그렇게 하려면 최소 사료량을 몇 포대나 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코딩 문제가. 이거 갖고 뭐 여러 시간을 머리를 쓰고 경우의 수죠. 못했어요. 코딩 못했어요. 이걸 하려면 기본적인 뭐 이렇게 코딩 매크로도 있고 뭐 함수도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제가 이게 챗GPT에다 이렇게 타이프를 쳐준 거예요. 지금
제가 타이포로 또르르 쳐준 거예요, 이렇게. 요거 너 풀어줄래? 딱 누르니까 답이 착 나왔어요. C# 코딩으로. 보여드릴까요? 예. 예, 이 C# 코딩이에요. 몇 줄 안 돼요. 저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몇 줄 안 돼요. 그리고 얘도 가르쳐요. 여기 얘도 배고픈 정도가 2 있는 요 5마리의 소는 포대 2개 주면 똑같아져. 그죠? 요 놈들한테 1개씩 주면, 요 놈들한테 1개씩 주면 똑같아져요. 그죠? 요런 얘는 1개씩 주면 돼. N마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형태의 코딩을 해줘. 이게 일반적인 코딩입니다. 예, 요 코딩 할 줄 알았으면 쉬워요. 이거 처음 보시면 어렵지만. 몇 줄 안 돼요. 요거는 뭐 앞에, 요 속엔 요거. 야, 근데 코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발상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 문제, 소위 말해 알고리즘이죠. 그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핵심이 이제 중요한 거지. 코딩 자체는 기계적이거든요. 코딩은요, 이런 정도의 코딩은 이제 챗 GPT가 다 해주는 겁니다. 웬만한 코딩은. 개발자가 필요하냐고요?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새 재밌는 그림이 이런 게 있어요. 챗 GPT가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코딩하는 사람 밧줄 자르고 있어요. 웃기죠? 그럼 누가 떨어져요? 프로그래머 떨어져요? 챗 GPT도 떨어지죠. 본인이 걸려 있나요? 그 도로래가 있어갖고요.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그림 웃겨요. 가위로 자르는데 지도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끝을 볼 텐데, 여기 아주 다 교육에 종사하시고, 다 관심 있으시고, 자녀들인데, 창의적 인재가 뭘까요? 그 뒤에 답이 다 있어갖고, 이제 보통 제가 여기 가서 물어보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의적 인재.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 챗 GPT가 해준 거 아니고, 제가 이거 항상 이게 어디 대학생 대상으로 강의할 때, 니네 창의적이라 해야 돼. 그럴 때, 그럼 창의적이 뭡니까? 그래 되잖아요? 그럼 여기 호기심과 욕구가 강한 사람, 꿈이 있어야 돼. 남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상상력이 있어야 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 요걸 해야 창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게 많아요. 그럼 창의적인 사람은 전문 지식을 잘 갖춰야 하나요? 예스, 노 하면 손 들어볼까요? 재미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창의적인 사람은. 손 들기. 예.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전문 지식 없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탈이야. 한국 사람들은요, 참여를 안 해. 손 드세요. 안 들어.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부끄러워. 미국 사람들 하라고 하면 다 들어요. 양손 들고 난리는. 예.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할까요? 전문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이 더 중요한가 보죠? 예. 폭이 넓으니까. 예. 인성이 좋아야 하나요? 창의적 인재는? 성질 더러운 놈들 많아요. 예? 예. 뭐 인성이 꼭 좋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죠? 예. 인성 더러운 놈도 많아요. 예. 창조적 인재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가요?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노다. 창의적 인재가 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예. 필요한 분야가 있다. 예. 뭐, 생각이 나름이에요. 정답이 없죠, 이런 거. 토론을 해볼까요? 반씩 나누고, 당신 찬성하세요? 당신 반대하세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꾸역꾸역 해야 되는 게 아까 그 디베이트 수업이에요. 그런 거 토론시키면 재미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로. 예. 한 집단에 몇 %의 창조적 인재가 필요한가요? 이거는 결정적이에요. 최소 3%. 입찰해 볼까요? 3% 나왔습니다. 좀 더 높은 분. 10%. 10%. 예. 5%. 20%.
20% 있으시고 30%. 아니야, 더 많아야 돼. 한 50%쯤 돼야 돼. 그건 아니겠죠, 그죠? 예.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예. 그래서 보통은 7% 정도 있다 그러는데, 저도 뭐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인데요. 저 밑에 인력이, 제가 평가하는 인력이 몇만 명씩 될 거 아니에요. 몇만 명. 똑똑한 몇 명 있겠어요? 10,000명을 데리고 있다. 그 중에 R&D 하는 사람 1,000명이 있다. 1,000명 중에 제가 A 플러스를 주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A를 주는 사람, 아까 일 잘하는 사람. 아, 여기 일 잘하는 사람 많구나. 그 차트 빼버렸구나. 일 잘하면 A 주죠. 그죠? A 플러스는 누굴 주죠? A 플러스 주나요? 일 잘한다고 A 플러스 주나요? 안 줘요, 저는. A 플러스는 딱 요런 사람이에요. 남다른 생각하는 사람. 놀아도 돼요. 놀아도 상관없어요. 남하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A 플러스. 그건 몇 명이 될까요? 정말 몇 명 없어요.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 똑똑한 애들 100명이죠. 삼성전자의 뭐 엔지니어들 100명 중에 한두 명. 그 한두 명이 회사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한두 명이 회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적어도 3명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네. 정확하시네. 예. 요것도 물어볼까요? 리더는 창조적 인재라 해야 될까요? 멍청해도 괜찮나요? 창조적이라 해야 되나요? 괴팍스러워야 돼요? 창조적인 리더가 좋다. 아, 예. 아니야. 인성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 해야 돼. 추진력, 의지. 의지. 예. 예. 꼭 창조적일 필요는 없죠. 그죠? 부하로 쓰면 되죠. 예. 부하로 쓰면 되고. 응용하는 예. 고문이나 피곤해. 그거는 어떤 집단을 거느리고 있는지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요. 그때그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요건 더 심한 질문인데, 이거 타고나는 건가요? 후천적으로 길러지나요? 야, 이거는 정말 솔직히 손들어 보시죠. 천부적이다. 창의성은 천부적이다. 아니야. 학교에서 가르치면 돼. 학교는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부족되다 보면 예.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천부적이다가 더 많네요. 천부적인데 그거를 개발시켜 준 거예요. 발휘하게 만든 건 이제 뒤에 교육이겠죠. 천부적이다. 피카소가요, 7살이 넘으면 창의성은 안 생긴다 그래요. 더 이상 안 생긴다 그래요. 7살이 끝이야. 더 이상 창의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타고난 거를 옆에서 부추겨서 발휘하게 만드는 거죠. 보통 사람은요, 다 창의성이 있습니다. 웬만큼 남달리 할 수 있는 능력들, 제가 보기에는 다 있어요. 스스로 모르고 남이 일깨워주지 않는 거지, 다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걸 옆에서 일깨워주는 사람이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 한 몇천 명 데리고 있지만, 그 중에 몇 명 똑똑한 사람을 발탁하고요, 계속 뭐라고 야단치고 혼내주고, 잘하게 만들어요. 그 배리어를 못 넘어갑니다. 이거 뛰어넘질 못해요. 그 배리어를 못 뛰어넘어요. 그걸 뛰어넘게 해요. 엉덩이를 걷어차든, 꿀밤을 때리든, 돈을 더 주든, 그걸 뛰어넘게 해주는 게 중요한 리더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회사에서 A를 주는 일 잘하는 사람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사람, 정말 좋죠. 자기가 알아갖고 목표 설정하고 그거 해주는 사람, 월급 더 주죠. 예? 정말 좋다. 이게 최고다. 대소왕급을 구분할 줄 알고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 세상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경영을 잘한다? 경영자가 뭐냐? 국가를 경영하든 기업을 경영하든 집안을 경영하든 대소왕급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야. 내가 보기엔 윤 대통령도 그게 헷갈리는 거야. 그 자기 대통령으로서 대소왕급이 헷갈리는 거야. 뭐하러 계엄을 해요? 기다리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헷갈리면 큰 일을 그르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대소왕급. 뭐래요 지금 급한데. 뭐가 중요하고, 뭐는 천천히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되는지.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대표회사 사장 되면 곤란한 사람들.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속에 애니메이션 안에 이렇게 튀어나왔네. 꿈과 상상력, 소통 영역을 갖춰야
요 일 잘하는 사람이 기업가가 된다. 기업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은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하고 약간 달라요. 정말 아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야 기업가 정신이 있다. 그 기업가 정신 누구를, 여러분 생각에 누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가죠? 보여드릴까요? 누군지? 우리의 미래 젊은이를 위해서 이런 분을 길러보면 좋겠다. 꿈과 열정을 지닌 창의적 인재, 창조적 기업가. 아이고, 이게 애니메이션, 이거 돌려줄래요? 애니메이션 보이게? 예. 아이고, 두세요. 내가 할게. 그 오만무진 지도, 그 다음에 그 조선시대가 백사장 사진, 그 경과사, 당신이 배를 사주만 천연단 증명을 해가지고 영국적인 승리를 나가서 영국적에서 차원을 가서 기를 뭐 사주를 해서 여덟 조선선 재산 4배를 맺는 그 사업. 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듣기 조금 어려운데요. 설명을 해드리면요. 울산 앞바다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상상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에 도크를 만들고 다른 데서 수주를 받아서 배를 건조해서 팔겠다. 이 생각을 하고 무슨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가서 어떤 배를 이제 뭐 화물을 운반하는 회사에 갔겠죠. 백사장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여기에 도크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 테니까 네가 사줄래? 네가 사준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가져가서 영국 정부에 가서 차관을 받아가지고 도크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갖고 5년 뒤에 갖다 주네. 살래? 사시겠어요? 뭘 믿고 사요? 그걸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 뭐 하여간 대단하신 분이죠. 이제 마지막 차트, 약속한 대로. 이 변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는데, 뭘 하죠?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이런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마지막 차트는, 이거의 답을 다시 지금의 우리 시대에 부딪혀서 우리나라 산업정책, 국가 전략을 뭐로 가야 될까? 한참 생각을 했는데 못하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뭐 하면 되니? 뭐 하면 되니? 물어봤어요, 정말. 그랬더니 제가요, 근데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챗GPT, 그죠? 질문을 제가 좀 잘했겠죠, 그죠? 오늘 강의한 걸 다 묶어갖고 질문을 딱 때렸어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성장 시대가 왔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코비드 때문에 세계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중국이 제조 대국으로 등장하여 무역 갈등이 심해지고 제가 오늘 강연한 거 다 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미 등장했고 반도체, 조선 등으로 첨단 산업을 잘하고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이 얘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집에서 할 때는 인구 감소 얘기를 안 넣었거든요. 오면서 차 안에서 인구 감소가 빠졌네 그러고 인구 감소를 다시 넣을 때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 답이 다르게 나오고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 했는데요. 인구 감소가 있는데 향후 어떤 국가 전략을 펴야 되느냐? 요 인구 감소가 있는 걸 오늘 아까 여기 와서 넣었습니다. 한 토막을 다시 보강해서 넣었는데요. 인구 감소가 들어가니까 탁 답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얘가 챗GPT 딸랑딸랑 잘해요. 좋은 질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약간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러기도 하고요. 잘했다 박수 쳐줘요. 그렇게 물었더니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이래요. 되게 웃기는 친구예요. 네. 현재 한국은 저성장,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AI 등 중첩된 구조 변화 속에서 국가적 산업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야, 맞잖아요. 그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취해야 할 신산업 전략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이 저한테 박수 쳐주지 말고요. 챗 GPT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보여드릴게요. 다음 대통령이요. 뭐 기술 자문 뭐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 되는데.
공부를 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이런 기본적인 거 알고 있고 물어보면 답이 나오고, 답이 나온 거를 제가 좀 파워포인트 깨끗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여기 보면 한국의 산업전략 대전환 방향이 뭐냐? 저성장, 공급망 재편, AI 시대 대응 전략. 예, 뭘 하면 되느냐? 1, 2, 3, 4, 5, 6. 이건 누가 한 말씀이냐고? GP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정확해요. 제가 저대로 하라 그러면 며칠 걸려 끙끙대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첨단 기술 집중 육성하라. AI 반도체, 바이오 기술 하라. 시스템 반도체 특히. AI 칩 강화,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약시켜라. 이거 우리나라 정말 아주 청와대가 아니죠, 요즘. 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만든 자료보다 나아요. 기똥차게 딱, 이게 빠진 거 없어요. 딱 정확하게 찝어요. 공고만 기술 주권 확보를 해서 소재 부품 자립하라. 친한국 국가를 중심으로 공고망을 구축하고 재편하라. 디지털 무역 기반을 만들라. 디지털 녹색 전환하라. 스마트 탄소 중립. 6G, 양자 통신, 인프라 하세요. 수소, ESS 뭐 이런 거 하세요. 인구 감소, 요건 아침에 요 와서 넣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실버 산업 육성하고 생산성 중심 산업 구조로 재편하고 즉 균형 발전하라. 인재 중심 국가로 미래 산업 고급 육성,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앞으로요, 인구 주는데요. 이민 받아야 돼요. 이민 대거 받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으로. 예. 세계적 교육 인프라 만들어라. 국익 중심의 글로벌 전략을 짜라. 미중 전략의 균형을 잡아라. 글로벌 표준, G7 외교 어쩌고. 아이고, 끝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